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패가 이번 주에 갈립니다. 광주시는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는 앞으로 일주일 내에 현대차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광주시 투자협상단과 현대차의 투자협상이 재개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불과 일주일. 국회 예산심의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지난 5월 광주시와 맺었던 협상안을 고수하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핵심은 적정 임금과 적정 근로시간, 노사 책임 경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는 겁니다. 이해관계 당사자가 그 오랫동안 그 갈등과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접점을 최대한 좁혀내는 일, 협상은 계속되고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여야 정치권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가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통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의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만약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인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체결한다면 저는 즉각적인 총파업을 선언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절실합니다. 저희가 취업할 데가 많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은 저희 경험도 쌓고 이제 취업도 해서 돈도 벌 수 있고 해서 저희는 이제 이 광주형 일자리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단식과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비정규직과 만납시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공동투쟁단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분야 공약, 공공기관들이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으로 꼼수를 펴고 있다는 게 투쟁단의 주장입니다. 특히 10,000명 정규직 전환을 예고한 인천공항의 경우 노노 갈등에 더해 최근 야당의 협력업체 채용비리 의혹 제기로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 중이라 정규직 전환 논의가 답보 상태입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정규직 전환은 제로입니다. 1000여 명이 임시법인 자회사로 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임금을 착취받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만인의 지지 선언을 발표한 투쟁단은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의 응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정규직 100명과의 대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와 더불어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까지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악화일로인 소득분배 문제와 관련해 사회 안전망 확충 정책을 내년에 본격 추진하면 분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26일 분해 1급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열린 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일자리 예산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사회 안전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3분기 가계 동향에서 하위 20% 가구 소득이 1년 전보다 7.0% 감소한 데 대해서는 저소득층 소득 여건과 일자리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소, 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2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성장 사다리를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장가는 이어 유망, 강소,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힘든 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특히 연매출 30억 원 이하에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번 조치로 중소상공인들 부담이 최대 8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열고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당정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추산한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은 총 1조 4천억 원. 이 중 이미 시행된 부분 외에 추가로 더 내리는 건데 규모는 최대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먼저 우대 수수료 적용 구간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전체 가맹점 93%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연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05%에서 1.4%로 내리고 연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이면 1.6%로 낮춥니다. 또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도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인 편의점 약 15,000개는 연평균 214만 원, 37,000개 음식점은 288만 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최대 322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정부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마케팅비 절감 등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큰 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이 발표되자 소상공인들과 카드업계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지만 카드업체들은 순이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이번에 추가 산정된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은 8천억 원. 기존의 것을 모두 더하면 전체 수수료 인하 여력은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 부담에 시달려왔던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고스란히 부담을 안게 되는 카드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폭이 매우 커서 저희 카드업계는 매우 당혹스럽고 카드사 노조 관계자들도 국회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실제 국내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지난 2014년 2조 2천억 원에 육박했지만 지난해 1조 2천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당장 1조 4천억 원의 수수료 인하분을 감안하면 내년 적자로 돌아서게 되는 셈입니다. 카드업계가 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무이자 할부나 교통 할인 등 카드 혜택을 줄일 것으로 보이자 소비자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월급이 많지도 않고 살기도 힘든데 소상공인만 바라는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반 의견이 강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 작업반을 꾸려 내년 1월 수수료 인하 세부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은 2.6%로 전망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6일 2019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수출과 투자는 소폭 늘고 소비는 둔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특히 내년 수출 증가율은 6.4%를 기록했던 올해에 비해 2.7%포인트 감소한 3.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같은 보호 무역주의 확산이 내년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2주째 떨어진 가운데 가격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세를 멈춘 곳 역시 점차 많아지고 있어 서울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값이 약세로 돌아설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1,880여 세대 규모 서울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단지. 9.13 대책 직후 전용 99제곱미터의 매매가는 16억 원이었지만 현재 1억 원 이상 호가를 낮춘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탄한 학군 수요를 기반으로 집값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곳이지만 강남에 이어 아파트값 하락이 현실화한 겁니다. 조금 떨어지긴 했죠. 전반적으로. 각 평형별로 다. 일단 호가상으로는 1억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 양천구 아파트값은 0.01% 떨어지며 2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을 포함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은 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았지만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인 마포와 영등포구 등 10개의 자치구가 다음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매수세가 없는데 계약이 되려면 현재 호가에서 가격을 5천씩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될까 말까. 현재 집값 상승 요인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겨울 비수기로 진입하고 있어 당분간 가격 조정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들어서 정부의 대출과 또 세금 규제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으로 거래량이 40% 이상 급감한 상황인데요.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오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서울 집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담뉴스TV 곽준영입니다. 장래가 워낙 큰일이다 보니 요새 상조회사에 가입해 도움받으려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미 가입한 분들이나 가입할 분들 모두 상조회사 선택하실 때 더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자본금 기준을 못 맞춘 업체들이 대량 폐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모두 146개. 회원들이 매월 내는 돈을 모아 사업을 벌이는 선불식 할부 거래업입니다. 그만큼 탄탄한 자본력이 필수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 회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실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회비 관리조차 깜깜이 수준에 일부 업체들은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2달 뒤면 존립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할부 거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24일 이후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는 등록이 직권 말소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점검 결과 현재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전체의 34%인 50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6%는 이때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자 공정위는 자본금이 미달한 96곳 중 폐업 예정인 곳들을 뺀 63개사를 상대로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상조업체의 할부 거래법 위반 및 기타 위법 행위 여부를 공정위는 또 소비자들에게는 가입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납입액 50%가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공제조합과 은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올해도 갑질로 인해 논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직장의 갑질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폭언, 폭행, 이유 없는 해고 등 2018년도 갑질에 억울하게 당한 시민들의 제보가 속출한 한 해였죠. 이러한 문제들이 보다 수면 위로 등장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나온다는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비영리 단체인 직장갑질 119에서 직장인들이 주관적으로만 느끼던 갑질의 정도와 수준을 수치화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직장갑질 119가 지난 1년 동안 제보받은 2만 2천여 건의 갑질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기관인 마크로빌 엠브레인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총 10개 영역 68개 문항을 설문해서 이 답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계산했고
이후 해당 사례에 대한 실제 경험이 있는지도 따로 조사해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갑질을 당했어도 가시적인 행동이 없으면 그것을 수치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늘 주관적으로만 느꼈던 갑질의 정도를 수치화를 시켰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갑질 지수 결과는 어땠나요? 네, 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갑질 지수는 35점이었습니다. 다소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갑질이 없는 정상적인 경우를 0점이라고 본다면 35점이라는 점수는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세부 내역을 보면 그 심각성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직장 갑질 119 측에 따르면 갑질 68개 유형 중 17개 유형은 40점을 넘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1점이라도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갑질이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35점은 상당히 심각한 점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주로 어떤 점에서 갑질이 발생했나요? 네, 1위는 취업 사이트 채용 정보가 실제로 다르다는 응답이었습니다. 47.1점을 기록한 건데요.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한다는 응답이 45.9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포괄 임금제, 또 연봉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당을 못 받는다는 거죠. 또 부하 직원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는 42점, 외모, 연령, 학력, 지역, 비정규직, 또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40.9점, 직원들에게 필요한 직무 교육을 하지 않고 알아서 배우라고 한다는 40.8점, 능력이나 성과보다 사적인 관계에 의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는 40.4점으로 공정하지 못한 대우와 차별에서 오는 갑질도 상당했습니다. 네, 차별에 관한 갑질도 상당히 많네요. 또 게다가 외모나 사적인 내용으로 차별을 둔다는 것 자체가 업무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관련한 갑질도 많았는데요. 이 상사가 본인의 일을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가, 강요한다는 내용도 41.7점이나 됐고, 업무 시간 이외에 카카오톡, 문자 등 SNS로 업무를 지시한다는 40.1점,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조기 출근이나 야근을 강요한다도 40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열악한 근무 환경 역시 직장인들은 갑질로 인식하여 이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사의 부당한 지시라는 건 곧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갑질 수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도 많은 상사들이 이 같은 갑질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이 받는 갑질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의 평균이 37.2점이었던 것에 반해서 비정규직은 평균 42점을 받았는데요. 또 아파도 불이익 때문에 연차나 병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경우 역시 상용직은 35.4점을 준 반면 비정규직은 41점을 주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갑질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 같은 갑질도 기업의 형태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떤 형태의 기업에서 이 같은 갑질들이 많이 발생했나요? 네, 민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의 갑질 지수는 각각 37.5점과 35.6점을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외국계 회사의 갑질 지수인데요. 외국계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외국계 대기업에서 갑질 지수 50점을 넘는 항목이 12개나 발견돼 외국계 회사 역시 갑질에 상당히 노출돼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 119 측은 여전히 대한민국 직장은 갑질이 만연하다며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얼마 전 한 언론사 대표의 손녀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불과 10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의 믿기 어려울 만큼 악질적인 갑질은 과연 누구에게 배운 걸까요? 지금이라도 강력한 법을 만들어 갑질을 뿌리 뽑지 않는 한 갑질로 인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